우리나라도 21세기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 물 부족 현상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현재는 물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전에 외국의 사설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유엔이 그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실은 물이 풍족한 국가와 기근한 국가 사이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 사용량이 많은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물 부족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물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사님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왜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70%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민물은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가 강우 패턴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수자원에 대한 그런 한계치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 부족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로 지역적으로 나누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물을 개발할 수 없는 수자원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곳은 당연히 이제 지리적으로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쨌든 양이 있어도 2차 오염 때문에 또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혹시 물 부족으로 수자원이 오염되게 되면 네. 또 그것을 정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수를 할 수 없는 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물이라면 네. 그거는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1인당 평균 물의 사용량에서 한 절반 정도로 준다면 당장 사람들에게 좀 미칠 수 있는 좀 영향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1인당 사용하는 양이 287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을 줄이게 된다면 네. 상당한 양의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풍족해지고 그것들을 또 산업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풍족한 국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다 어디서 쓰는 거죠? 저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네. 손을 씻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죠. 샤워를 하면서 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버려지는 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유럽 가가지고 홈스테이 같은 걸 하면서 이 설거지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근데 하숙집 주인한테 홈스테이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혼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혼냈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정말 물을 막 쓴다. 근데 여튼 우리가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물과 관련돼 가지고 절약 정신을 배워본 적이 최근에는 좀 없지 않나. 그럼 또 그런 얘기하면 고리탐을 하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아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수입니다. 각종 뉴스나 기사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거나 이제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좀 보면 저도 가끔 반성을 하긴 하는데 그런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물을 상품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물이 부족해지지 않았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물을 산다는 개념 자체는 널리 퍼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물이 굉장히 하나의 상품으로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물의 브랜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막 삼다수나 동원샘물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보면은 물 종류가 굉장히 진열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물의 심각성,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탐험 때문에 사막 지형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물을 좀 아껴 쓰는 게 좀 습관화돼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막에 가면은 이제 캠핑을 하고 밥을 해 먹게 되는데 도시처럼 이렇게 물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 최대한 다 먹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그 스티로폼에다가 세제를 좀 묻혀서 그렇게 잠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마지막에 행주로, 마른 행주로 다 식혀서 다시 넣어서 다음에는 그게 누구한테 가서 이제 모르는 거죠. 또 그렇게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그 화성탐사 연구 기지에서 그 체험을 하고 왔는데, 물을 1인당 하루에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물도 부족하지만 이 샤워기를 쓰게 되면 모터 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실험하는 크루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나중에 화성에 가서 그런 어떤 거주를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계속 물에 대해서 다 어떤 궁금증 내지는 수수께끼가 다 풀린 상태인가요? 그 수수께끼가 아직 뭐 반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런 수수께끼들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세대에는 그 사후 처리 기술, 그러니까 오염이 된 후에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전에 이제 사전 오염 예방 쪽으로 갔었고, 다음에 이제 현재는 사후 처리와 사전 오염 예방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환경 보전, 즉 수용체, 수생태나 인간에게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에서는 수자원 부족 때문에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풍족치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를 해서 그것을 재이용하는 그 뉴워터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그런 방류수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지하수로 넣어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수를 다시 뽑아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물은 어떤 물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저희 그 키스트의 물자원순환연구센터에 계신 모든 박사님들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또 깨끗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하수 처리 과정 중에서 고도 처리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핵심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자원의 균형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수질과 수량을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대체 수자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 여름이 되면 이제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녹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수 처리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과학은 융합의 시대, 네, 그렇죠. 현재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과 융합되는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라든지 또는 오수를,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심미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 물을, 처리된 물을 지하 공간에 저장을 한 후에 지하 내부에서도 또 다른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로 만들고 다시 그것을 뽑아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활용 기술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물 사용량이 많고 물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풍족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마실 수는 없지만, 물이 부족한 국가, 먹는 물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하폐수를 정화한 그런 물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국가들도 있는 거죠. 이 물순환연구소의 핵심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핵심 기술은 그 유기물과 질소인 제거, 그다음에 또 재이용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을 예.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과되지 못한 찌꺼기나 뭐 유기물, 분해된 유기물들은 따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 그
그래서 저희가 방류를 하게 되면 네. 처리수는 방류 수질을 100%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0%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거는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시는 현장 그 운영자들의 몫으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발생하는 어떤 그 고형물이라든지 네. 뭐 슬러지 이런 것들은 다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쓰고 흘려보냈던 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방류가 되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미세 플라스틱도 어떻게 정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이제 도로에서 타이어 마모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과 두 번째는 상상하지 못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용하는 세탁기에서 그 저희 옷에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큰 그 소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타이어 마모와 세탁기에서 나와주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담수도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마이크론 이상, 수십 마이크론의 미세 플라스틱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분석이 현재 불가능한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이 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인체 유해성이 있을런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오염된 물을 연구하시려면은 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오염된 물이라고 하면 이제 냄새도 많이 납니다. 네. 뭐 축산 폐수라든지 뭐 음식물 폐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냄새나요. 냄새나서 뒷걸음질 치고 특히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걸 이용하기 좀 힘들죠. 저희는 아무리 이제 손과 뭐 이런 세수도 하고 다 현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수처리장이라는 곳이 이런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제 내보내지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약간 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뭐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같이 이렇게 놀면서 실험 연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일종의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3D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예. 저기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내서 또 국민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집중형 형태, 대규모의 집중형 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규모의 분산형 수처리 기술, 관리 기술 등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센서 기술이든지 그다음에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물순환을 중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